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에 잇따라 들리는 마약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고 국내 마약 실태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램지어 교수 이야기를 하던데 네. 학문의 자유는 틀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사상의 다양성은 인정하더라도 틀린 것을 일방적인 주장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좀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뉴스를 봤는데요. 현직 소방관이 네네.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설 연휴 마지막 날 14일 날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떨고 있다라는 신고가 112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찰이 짠 하고 이제 출동을 해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40대 남성이었는데 이미 필로폰을 서너 차례 투약했다고 순순히 실토를 하면서 예. 이제 간이 마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 네. 양성 반응이 나왔고 신원을 확인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소방관들은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 사건에 한정돼서 소방 간부라고 이제 알려져서 좀 큰 충격을 받았고 네. 과연 소방관이 이런 마약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점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마약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절대로 안 되죠.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사이키아트리한 문제가 있으면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선에서 화재 진압이나 시민 안전위에서 일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는 마약에 가까이 갈 시간 여유조차 없으세요. 당연하게 없죠. 힘도 예, 예. 없으시고 지치셔가지고 쪽잠 자기도 불편한데 이 간부 직원이라 그런가요? 이분은 정말 이 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마약하면 네네. 일부 계층 범죄자 또는 뭐 일부 종사자 혹은 재벌 2, 3세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봤지만 이 공무원이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뭐 간부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간부 직원들도 정말 바쁘시거든요. 일 많으시고 그럼요. 예. 예. 일선에서 같이 그 불 끄시느라고 힘드신데 이 사람은 뭔가 정말 좀 진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충격이에요. 현장에서 어떠세요? 요즘 마약의 실태가? 이게 옛날에 저 표디가 수사하실 때에는 그 필로폰이라는 게 특정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흔히 말해서 그렇죠. 우리가 작대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 주사. 예. 이 혈관 주사를 하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딱 바깥에 보면 그냥 캔디, 그다음에 초콜릿, 예. 그다음에 뭐 캐러멜,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우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알약, 그러니까 마약을 초기에 딱 접할 때 이게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연령대도 낮아지고 예. 또 특정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처음에 이 마약류를 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니까 계속 찾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부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잘못된 네네. 이야기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 최근에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단속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18,050명입니다. 역대 최고 수치 아닙니까? 최고 수치죠. 이게 제가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뭐 특정 정보기관하고 이제 마약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예. 2015년에 이미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이 넘고 2015년에 1만 한 1,000명, 2016년에 1만 한 4,000명, 2017년 1만 4,000명, 2018년이 조금 줄어 들어갔어요. 네. 이제 그 1만 2,000명이고 2019년에 이제 1만 6천, 올해 1만 8천이 되니까 어허. 이게 1만 명 이상 넘어가면 이게 암수범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암수범죄가 되게 크기 때문에 1만 명 밑으로 줄이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1만 18,000여 명이 적발되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암수범죄 드러나지 않고 적발당하지 않는 숨어있는 마약 사범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쨌든 빙산의 일각인 검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숨어있는 암수범죄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뭐 그때 우리 백분 토론에서도 아마 표디하고 저하고 예. 이주저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한 30배 정도 이제 이 암수범죄는 수치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한국경찰연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30배 정도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걸 곱하기를 하면 54만 명 정도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수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20대와 30대가 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까지 고려하면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국제적으로는 마약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사범 숫자 20명이 넘을 경우는 컨트롤이 마약,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예, 사회다 예, 이렇게 예. 보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마약 지수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실 마지노선을 20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예. 뭐 저는 보는 시각마다 조금 다르고 UNODC에서도 좀 잘리 말하는데 예. 우리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54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수가 20이 훨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마약 연구를 하면서 어디에 저는 포커싱을 맞추는가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호기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호기심.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냥 마약을 하는 사람이 따로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의 같은 어떤 그 동료의식, 그 본드라 그러죠. 연대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 마약을 하는 친구가 마약을 팔기도 하고 마약을 파는 친구가 마약을 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다단계 형태의 어떤 마약 모습. 우리가 버닝썬 사태만 보더라도 네.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마약하고 한 사람만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같은 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냐. 보통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하는 사람은 치료,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은 강력한 제로 톨러런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 형태가 조금 달라서 매번 나올 때마다 미국의 NIJ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희 나라에서 마약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형태의 마약이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니? 이러니까 그냥 그들이 놀라고 어스토니시 이렇게 놀라고 그냥 끝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정당국이 사법당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약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조직과 범죄자들이 따로 있고 네네. 소비자들이 별도로 있는 형태인데 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막 서로 동질감 높은 같은 업종 종사자나 네네. 혹은 뭐 동창 친구들이나 유학생이나 이들끼리 그렇죠, 서로 그렇죠. 주고받고 판매하고 예. 함께 또 복용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있는 집 혹은 어떤 그 귀족 아니고 어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2011님이 지금 들으시다가 문자를 주셨어요. 왜 우리나라는 마약을 같이 하나요? 우리 의식이 강해서 그런가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그 일부 공동체 커뮤니티 네, 내에서 네.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자기들끼리 네네. 누가 호기심 느껴서 가져오면 그것이 이제 유통 경로가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하고 이런 네네. 형태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는 적발하기가 더 어렵고 그렇죠. 그들 내부의 사정을 잘 결속력은 모르니까. 더 강해지는 거니까. 네, 참 그 문제네요. 예.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대검찰청 통계에 좀 그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전반적인 숫자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 그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표디한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옛날에는 마약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도구를 준비를 해야 하고 도구를 준비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면대면의 접촉은 좀 줄어들었지만 마약이라는 게 면대면의 접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확 줄어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 이게 면대면의 접촉이 확 늘어나면 저는 이제 2022년 정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 앵거리 소비라 그러잖아요. 예. 소비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노는 것도 옛날에 못 놀았는 게 좀 적극적으로 놀고 싶다. 분노의 이런- 소비, 보복 그렇죠. 소비 뭐 예, 이렇게 하죠. 보복놀이 이런 형태로 가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그 특정 지역의 클럽에서 마약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예. 청소년들 입장에는 그냥 작은 알약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훨씬 더 재밌어 어허. 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게 그냥 진짜 물 없이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작은 정도의 알약들이라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마약에 대한 대처를 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뭐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 어떤 다이어트에 선호하는 그 네. 계층에서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필로폰이 이를 사랑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렇게 몸 상태의 각성 신진대사가 확 올라와 있는 네. 상태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러한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비해서 마약의 제조 과정이 훨씬 교묘해지면서 네. 쉽게 눈에 띄지 않게 또 다른 알약류나 사탕류나 초콜릿 등과 혼동될 정도의 네. 이렇게 이제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고 적발도 어렵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데 예.
그걸 다시 좀 들어가 보면 그 제조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이제 족발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구조고. 그렇죠. 이게 밀경은 해요. 그러니까 예. 뭐 대마를 조금 재배를 한다든가 양귀비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밀경은 좀 있는데 예. 이게 밀조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공장처럼 직접 만드는 거는 뭐 2019년, 2020년, 2021년에 좀 충격적이게 뭐 서울 중심에 있는 모 호텔에서 만드는 적도 모텔에서, 있기는 예, 있는데 예. 여하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밀조를 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외국 그 기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게 국경선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의 그 논의인데 국경선은 한 3가지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도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 도로는 루트가 있고 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만에 있는 중연방회라는 어떤 그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좀 갖고 도르는 경우가 있고 예.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갖고 도르는 경우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다민족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지금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나라에서는 이게 적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위법인 게 있어요. 예. 야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안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요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국적 선박에서 1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엄청난 양의 그 마약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아, 이걸 보고 제가 사실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예. 지금 저 코로나19가 워낙 강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못 하는데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한번 압수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인원 그 12,000명으로 줄어들어갈 때가 굉장히 적극적인 압수량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35kg 코카인이 들어왔다면 이게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양인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소비를 하고자 컨테이너 박스에서 만들었다면 이거는 진짜 긴장해야 될 이건 엄청난 문제죠. 그만큼 예. 많은 마약 복용자가 있다는 수요가 있다는 창출되어 이야기니까. 있다는 말이니까요. 아무래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갈 마약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예. 세관 절차가 조금 쉽다라는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거치면. 예, 네. 거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경유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두 번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는 깨끗할 거야. 우리나라는 문제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경유지로서의 마약인가 아니면 네. 우리나라의 소비지로서의 마약인가는 한 번 정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여행할 때 그다지 까다롭지 않게 통과가 됐었는데 이렇게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상당히 좀 검역에 까다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까다로우시겠죠. 예. 이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등의 마약 수사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좀 발달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마약 조직이 가장 진흥화, 조직화, 첨단화되고 있다. 뭐 이건 뭐 모든 범죄에서 마약이 가장 선두적이라고 보는데 가장 많은 돈이 오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특정 제가 사이트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크웹 예. 에서 이 마약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 특정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고 예. 거기서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흔히 말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이게 외부에서 그냥 마약을 파는 사람을 잡아서 옛날같이 상선을 고구마 능쿨 찾듯이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온라인 안에서의 마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때 표디하고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함정 수사가 아니라 네. 좀 적극적인 잠입 수사가 예. 필요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뿐만 네. 아니라 마약은 뭐 말씀 주시다시피 적극적인 돈이니까 예.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수를 할 것이냐. 흔히 말해서 유죄 판결 후에 우리가 몰수하는 게 아니라 네.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상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독립 몰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네. 외국 조직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불법 자금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면 그 불법 자금을 우리가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수사에 있어서는 앞서도 지난번에도 마약청 도입 필요하다 주장도 주셨으니까 네네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마약 사범들이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끊기가 어렵고 중독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뭔가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수요 차단이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대한민국에 있는 공주의 뭐
법무병원 안에서 적극적인 마약 치료는 하지만 네. 마약 치료가 지금에 있는 우리 치료감호법상에 보면 이게 법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검고 이상의 형 혹은 뭐 벌금까지 있는 경우에서 국가가 치료명령 제도가 들어가는데 그 그렇죠. 전에 먼저 마약을 초기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이들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마약에서는 좀 나와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던 사건들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마약의 양형 기준을 좀 촘촘하게 가야 됩니다. 마약의 양형 기준에 집행유예 보면 뭐 초범이다, 자수했다, 뭐 수사에 협조했다, 그다음에 치료 열심히 받으면 그다음에 뭐 사회적 유대 관계가 강하면 이거 전부 다 상류층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집행유예. 투약자의 최고형이 4년밖에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치료는 하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9753님께서는요. 먼저 마약이라는 단어가 쉽게 눈에 띄지 않게 마약이 들어간 단어를 맞습니다. 상표로 쓰는 걸 규제하는 게 어떨까요? 10살 아들이 아빠 마약 뭐뭐가 땡땡. 다른 뭐뭐보다 훨씬 맛있는 거 아니야? 나도 먹어보려고요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김밥, 떡볶이 등 먹거리뿐 아니라요. 요새는 뭐 베개 등 생활용품에서까지 맞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적 상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점심에 저도 이 단어가 들어가는 그러셨어요? 중국 음식을 먹었거든요. 아이고 그 은연중에 우리에게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없애는 민감성, 거죠. 경각심을 낮춰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꼭 관련 당국에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